네, 기초입문과정 9번째 시간은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 두 가지 단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인데요. 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는 공인중개사법이 31조에 두고 있는 제도로서 부동산학개론 시간에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거 공부하시게 될 건데 그 에스크로우 제도가 좀 변형된 형태로 공인중개사법에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은 주관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약금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도 심지어는 잔금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데 그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조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중개완성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들어왔었죠.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완성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완성이 되는 것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었지만 이제 거래 당사자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물건 인수받고 등기 업무 처리하고 이런 이행 업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이행이 종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근데 이 이행 과정에서 전혀 동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 등이 권리 침해받을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10억 원의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자, 매매 계약 체결로 중개는 완성되었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보증관계증서 사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발 빼는 겁니다. 그런데 10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계약 체결 시 1억 원 정도가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될 거예요. 근데 매수인은 지금 계약금 1억 원을 줬지만 아직도 그 건물은 여전히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도 여전히 매도인인 거고요. 매수인은 받은 게 없어요. 중도금 지급일이 도래해서 매수인이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했다면 먼저 준 계약금 1억 원에 중도금 4억 원에 총 거래금액 10억 원 중 50% 해당 금액이 벌써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그 건물은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도 매도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행 과정에서 이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심지어는 이행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매도인이 또 다른 자에게 이중 매도하고 그 자가 먼저 등기를 쳐버리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까지도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제도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니까 권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 임대인 등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치권고제도는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했고,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예치 권고를 매도, 임대, 의뢰인 등마저도 수용해서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된다면 그 예치되는 계약금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음은 법률로 확정한 거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할 것이라고 지금 법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한 예치 명의자들을 보면 이미 법률이 정한 개업공인중개사 외에도요, 은행법에 따르는 은행, 또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신탁업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따르는 보험회사,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거 에스크로우 회사 말하는 거죠. 전문 에스크로우 회사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6을 추가해서 정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7이죠. 7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외에 등자가 있어요. 등자가.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세 기관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외에도 그 외에 뭐 채신관서, 보험회사 등도 예치기관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금 등의 예치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권고했고 그 권고를 매도인, 임대인마저도 받아들여서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되게 되었다면 이행 과정에서 매수, 임차, 의뢰인 등이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는 사슬적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한 필지 땅을 판 사람은 어디 가서 또 한 필지 땅을 사려고 해요. 일동 건물을 매도한 자는 어디 가서 또 일동 건물을 매수하려고 해요. 그런데 땅을 팔았는데, 집을 팔았는데 받았어야 될 계약금, 중도금이 예치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땅 팔고 집 팔고 돌아서도 어디 가서 땅을 사려고 해도 줄 계약금이 없어 자금의 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 31조는 2항에 사전 수령 가능 규정까지 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에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면 이미 예치가 된 계약금도 사전 수령할 수 있다. 미리 땡겼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단 이미 예치가 되어버린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매도인, 임대인 등이 사전 수령하려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가 있어야 사전 수령이 가능한데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기관 아니면 보증보험회사 뿐이랍니다.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해준 보증서를 누굴 줘야 된다고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아까 도입 부분에서 봤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명의자들을 보면요. 은행,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예치전문회사 다 면면이 대통령령이 정한 예치명의자들은 법인기관 단체들이죠. 근데 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가 있다고 법률이 이미 정했잖아요. 근데 입법자가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들이 예치명의자일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그렇게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엉뚱한 인출사고 등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었다면 예치명의자가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소유의 개인 예금이 있겠죠, 은행에. 그 예치금은 자기 소유의 예금과 반드시 분리, 관리해서 별도로 예치를 해야 되고 예치명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회로 뺏으면 안 되니까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인출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들이 예치명의자라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예치명의자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또 다른 별도의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봤듯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무조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했었죠. 그거 안 하면 등록증 교부받을 수 없고 적법하게 업무 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보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와는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었다면 그 특정된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개별적 업무 보증을 따로 설정해야 되는데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런데 차이점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업무 보증은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확정되어 있었잖아요. 2023년부터는 법인은 4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하되 분사무소 추가시마다 2억 원 이상씩 추가 설정,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거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은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획일적으로 법이 정한 게 아니라 예치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 보증 설정하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4억 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계약금 1억 원에 중도금 4억 원, 도합 5억 원이 예치되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가 되었다면 5억 원짜리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5억 원짜리 공제에 가입하거나 5억 원을 공탁을 해야 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었을 때는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하는 제도 살펴보신 거고요.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이유는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벌려고 중개를 한다는 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상인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약정이 없어도 유상계약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중개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체적인 중개보수 지불 시기나 금액을 약정하지 않고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랍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중개계약 체결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중개보수 지불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만 해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중개가 완성이 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미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권리니까. 또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도 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법의 관점에서 보면 중개보수 청구권도 하나의 상인보수 청구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넓게 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중개보수 청구권도 일종의 조건의 성취가 되지 않은 일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민법에서도 조건의 성취가 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정지조건부로서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죠. 다시 말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그때 가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구체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보수 복비를 언제 받느냐? 받기로 한 날 받습니다. 주기로 한 날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보수 지불 시기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한 보수 지불 시기에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보수 지불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없었을 때 그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은 거래계약 체결로 이미 중개가 완성이 되는 거지만 법은 중개보수 지불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보수 청구권은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개 완성은 거래계약 체결로 이미 완성이 되는 거지 체결된 거래계약에 이행이 종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 완성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계약이 이행 과정에서 무효되어도 취소되어도 해제가 되어도 그래서 이행이 종료되지 않아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즉 귀책사유 때문에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면
그때는 보수 청구권은 소멸할 거라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 때문에 거래계약이 무효되었거나 취소가 되었거나 해제가 되었다면 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미 받았었다면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수 청구권은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은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비록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이행 과정에서 합의 해제했다거나 당사자 일방의 이행지체 문제 등으로 무효 취소가 되었다거나 이런 원인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면 계약은 이행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계약은 체결되었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데 중개보수는요. 거래금액, 권리득실 변경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이 거래금액에다가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액이 나오면 산출된 금액을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각각 받습니다.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단 적용한 요율 옆에 한도액이 구간별로 주어질 수 있는데 한도액이 있다면 한도액 범위 안에서 산출된 금액을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다시 말해서 권리득실 변경에 따라 요율에 적용할 기준 금액이 있어요. 기준 금액을 요율과 곱하면 일정한 산출액이 나오겠죠. 산출액이 나오는데 적용한 요율에 한도액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도가 되는 금액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낮으면 산출액이 중개보수가 되는 거죠. 근데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높으면 그때는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될 겁니다. 공교롭게 기준금액을 요율과 곱한 산출액이 한도액과 같다면 한도액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산출액이 한도액과 같거나 높으면 한도액이 중개보수,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적으면 산출액이 중개보수가 될 건데 이렇게 확정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양 의뢰인에게 어떻게 받는다고요? 각각 받습니다. 각각 받습니다. 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중개보수도 하나의 부동산 매매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증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 비용, 문서 작성 비용 등과 함께 부동산 중개보수도 매매 비용에 속해요. 그런데 민법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비용은 약정 없다면 균등하여 당사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균등 배분하여 부담합니다. 그러나 중개보수는 균분주의를 취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액을 요율과 곱하여서 산출액이 나와야 한도액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요율에 곱해야 할 기준금액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알선한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매매계약일 경우요.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원칙은 총거래금액, 그냥 매매 대금이 요율에 곱할 기준금액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6억 8천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6억 8천만 원 곱하기 해당 6억 8천에 해당하는
구간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면 그 구간에 있는 한도액과 비교해 중개보수를 확정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이렇게 매매 대금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매매요. 분양권 전매를 알선할 수 있죠. 이때는 총 분양가가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양권 전매 당시 기납입된 금액이 있겠죠.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 그 금액에다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 분양가 5억 원짜리 분양권입니다. 총 분양가 5억 원짜리 분양권인데 지금 분양계약금 5천만 원, 1차 중도금 5천만 원, 2차 중도금 5천만 원, 3차 중도금 5천만 원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P가 5천이 붙어 있다. 이런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총 분양가 5억 원 곱하기 요율, 한술 더 5억에 P 붙여 5억 5천 곱하기 요율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총 분양가가 5억 원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 당시 기납입한 금액은 2억 원이죠. 거기에 프리미엄 5천을 더한 2억 5천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되어야 할 거라는 거죠. 단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다가 보면요. 동일한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성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A가 소유하고 있는 일동의 주택을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서 C라고 하는 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A를 매도인, C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의 거래 조건이 지금 교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매도인 A는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금 확보에 필요가 있어서 집을 파는데 이 집이 팔리면 요런 집 하나 이 동네에서 전세 얻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C는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C는 집을 사면 세를 놔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A와 C가 비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 조건 교섭을 하면서 말이에요. A가 임차인, C가 임대인으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도 같이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C에게 주택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권리 이전만 하고 이른바 점유 개정을 통해 이제 임차인의 지위로 계속 거주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거래를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지금 3동일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중개 대상 물이죠.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이죠.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가 성사된 거죠. 이때 비개업공인중개사가 A와 C에게 매매 중개보수 따로 받고 임대차 중개보수 따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금액만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3동일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교환 계약을 중개했다면 교환 대상 부동산 중에 조금이라도 거래 금액이 큰 쪽이 있겠죠. 고액의 높은 쪽이 있겠죠. 고액의 교환가액을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으로 삼으면 된다는 것인데 전세 계약일 경우에는 전세금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채권적 전세라면 전세 보증금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임대차가 문제인데 월세 있는 임대차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요율에 곱할 거래 금액으로 한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월 단위 차임액의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요율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단위 차임액 월세가 40만 원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그러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은요. 월 차임 40만 원 곱하기 100하면 4천만 원이죠. 이 4천만 원을 보증금 1,000만 원과 더하면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5천만 원이 요율에 적용할 기준 금액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 조건에서 월세 10만 원만 깎아볼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단위 차임액 월세가 30만 원이었다.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0 해봐야 3천만 원. 3천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해봐야 4천만 원. 지금 합산해 봤는데도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죠. 미만이죠. 그러면 계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월 차임 30만 원에는 100이 아니라 7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37에 21, 2,100만 원에 보증금 1,000을 더하면 3,100이 되죠. 지금은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은 3,100만 원이어야 한다. 월 차임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산을 해봤는데도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그 거래 당사자는 영세, 임대인, 임차인일 것이니 거주 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해 주겠다는 입법의 의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요율에 곱해야 할 기준 금액은 이렇게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정해지는데 이러한 기준 금액을 요율과 곱해서 산출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율은 누가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건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율을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물건이 주택입니다. 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가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거래 금액에 따르는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어요. 그 정한 범위 내에서라면 시도가 다른 요율과 한도액을 그 범위 내에서 확정할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다가 보면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의 시도조례 요율과 내가 지금 중개 완성한 주택이 속한 지역의 시도조례 요율이 다를 수가 있죠. 언제나 요율 한도액의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파트는 분당구에 있어도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거래 금액에다가 적용할 요율은 서울시 조례가 정한 요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경기도 조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의 중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비주택 중에서는 먼저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만을 별도 규정을 두고 나머지는 묶어두었는데 건축법 시행령상의 오피스텔인데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는 오피스텔이어야 돼요.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면 이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 등을 중개했다면 1천분의 5,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면 1천분의 4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오피스텔이 아닌 그 외의 비주거용 중개대상물은 농지든 공장이든 상가든 임야든 그것의 매매든 임대차든 관계없이 1천분의
구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 협의만 있다면 공장 건물 임대차 계약을 알선해도 1천분의 9, 농지 매매 계약을 알선해도 1천분의 9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협의가 있다면. 단 법은 1천분의 9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에 게시가 되어 있는 요율 한도액표가 있죠. 그 요율 한도액표에 B주택을 중개했을 때 법은 1천분의 9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나는 얼마를 받을 건지 스스로 희망 요율을 정해서 명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1천분의 8까지 받겠다. 나는 B주택 중개했을 때 1천분의 7을 받겠다. 명시하고 희망 요율을 명시한 상태에서 희망 요율을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요, 물건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주택인가 아닌가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면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죠. 혹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아닌가. 그런 거라면 매매는 1천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그런 오피스텔 아닌 비주택이면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으면 되니까 어쨌거나 물건이 주택인가 아닌가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다가 보면요. 복합 건물을 중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1동 건물, 통건물 매매를 알선했는데 보니까 그 건물이 1, 2, 3층은 근린생활시설, 4, 5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복합 건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의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을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요율 적용하라는 거죠. 2분의 1 미만이라면 그때는 주택 외, 그러니까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협의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중개보수 청구권에 관한 기초이론들 정리해 보셨는데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지행위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외에 중개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실비였었던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33조가 법이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을 했었던 겁니다. 실비인데요. 내용 간단합니다. 원래 실비라고 하는 말은 실제 경비 그 뜻이죠. 소요비용 보전받는 게 실비인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의 실비는요. 두 가지 명목으로 실비를 인정해 줍니다.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의 대가로 받는 중개보수 외에도 실비 받을 수 있는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는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는데요. 이번 시간 첫 번째 테마로 보셨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할 수 있죠. 만일 계약금 등이 예치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개 완성의 대가로 받는 중개보수 외에 실비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실비는 두 가지가 있고 어느 명목의 실비냐에 따라서 실비 부담자가 달라지는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이전 의뢰인이 부담,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취득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실비는요. 그러나 중개 보수는 그것이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불문하고 단독 중개였었다면 중개 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어떻게? 각각이요. 중개 보수는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중개 보수 청구권에 관한 부분까지 정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